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보장급여법이 앞에 나오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연속건상에 좋습니다만은 출제 비중을 고려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앞에 두고 사회보장급여법은 지역사회복지론에 좀 부담을 좀 미리 넘겨주고 와서 뒤에 넣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사회복지에 관한 규정 법률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늘어나다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에 그래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규정한 법률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로서는 무수히 많은 법이 있지만 거기에 없는 법이 있습니다.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규정되지 않은 규정된 법률에는 여기 보면 사회보험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관련 법률. 지금 현재 우리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5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우리가 쪼개서 보험료 징수법. 자, 이런 사회보험 관련 법률은 없습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역연금 관련 법률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특수직역연금 이렇게 좀 특수란 말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직역연금 보면은 바로 공무원연금법, 또 그런가 하면 군인연금법, 또 그러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서 사학연금법, 그리고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연금을 규정하는 별정우체국법. 자, 이런 등은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되지 않은 법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적어도 이건 공공구조법 다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다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도 다 거의 대부분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으나 이런 것처럼 사회보험에 관련된 법률이나 직역연금에 관련된 법률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거기 보시면 기초연금법부터 시작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 있는데 자, 거기다 하나 가져가십니다. 여기 보면 보면 대통령령. 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규정법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법률이 얼만큼 더 늘어날지도 예상할 수조차가 없다 보니까 대통령령이란 이름으로 그냥 케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쭉 늘어날 법으로서는 건강가정기본법 4가지가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그냥 북한 이탈 주민 그냥 보호법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또 그러면 자살 예방법.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그냥 줄여서 그냥 자살 예방법. 또 그러면 보조급여 지원법.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기기 지원법.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법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 또 기본법도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 자살예방법, 또 보조기기 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어의 정리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죠? 다른 건 놔두시고 사회복지관, 뒤에 이제 또 사회복지사업은 나오겠지만 사회복지관,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종합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 접근으로 본다면 사회복지관의 기호는 인보관 운동에서 찾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앞에서 배웠던 것이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다는 것을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지요? 사실은 저도 사회복지사 3급을 본 적은 없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1, 2, 3급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만 이제는 사회복지사 자격에는 1급과 2급만 있습니다. 본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할 적에 사회복지사도 변호사, 변리사, 간평사 뭐 이런 등등처럼 하나의 사회복지사로 통합을 시키려고 했는데 일부의 어떤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1급과 2급으로 나눠졌습니다. 마치 무슨 국가기술자격법에 있는 것처럼 임상심리사 1급, 2급, 직업상담사 1급, 2급, 전자관리상담사 1급, 2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본래 의도는 그냥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하나의 전문직으로 통일을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사회복지사.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 보면 2번에 등급은 1급, 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면 바로 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하되 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수련을 거친 사람을 뽑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종래에는 사회복지사 1급만을 국가 자격으로 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국가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의료사회복지사도 학교사회복지사도 국가 자격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인데 그래서 공무원 선발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사로서 국가직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을 보지 않고서도.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특히 정신병원과 같은 경우는 보통 국공립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확보해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다음에 그 자격을 가지고 취업함으로써 지위가 국가공무원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결격 사유가 나와 있지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또 그런가 하면 예외는 있지만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격 취소 사유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시는데 어떠한 법률에서도 거기 보시면 기억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것은 어떠한 법률에서도 다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법률에 공통된 자격 취소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넘어가시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은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복지시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넷째죠. 그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거기 밑에 참고 박스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사의 채용 보시되 2번에 보시면 6호까지 쭉 정리를 했지요. 자, 거기에 보시면 노인 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는 7가지가 있는데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다양한 시설이 있지만 그중에 점자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음성 도서 이런 관련된 시설들은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또 어린이집,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또 그러면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이런 등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중요표시하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은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있다.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죠. 교육.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채용된 사회복지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시간 이상 그러는데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좀 더 많은 12시간의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염두에 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몇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을 받도록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의 날 나와 있죠. 9월 7일. 적어도 다른 날도 참 기념일 좀 많고 우리가 만난 지 100일 이것도 참 소중한 이런 기억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회복지사라면 9월 7일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사라면서 오늘이 며칠이야? 9월 7일 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글쎄 무슨 날이야? 누구 생일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서로 좀 민망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반드시 나오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출제가 될 적에 법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출제가 되는 것 보면 적어도 3문제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을 빼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다. 그러나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사항. 행정법적으로 인가가 뭐고 허가가 뭐고 등록이 뭐고 신청이 뭐고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지만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이사 중에 3분의 1 이상은 현임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에 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셔야 됩니다.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이 있다면 2달 이내에 충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미리 거기까지 연결시켜 본다면 여러분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임원의 겸직금지와 보충 3번 나와 있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어쨌든 원칙적으로 이사와 감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에 임직원이 될 수는 직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만은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다. 감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을 제외한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는 그마저도 할 수 없다. 이사나 감사 중에 결혼이 생긴다면 2달 이내에 보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앞 페이지에서 임원의 1번, 2번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는 외국인 임원도 둘 수가 있는데 외국인 임원을 둘 수가 있으나 그 한계는 5번에 보시면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분의 1 미만. 만약에 5명이다 그러면 외국인 이사를 준다고 해도 2명까지 두어야 합니다. 2명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페이지 넘어가셨죠? 4번에 보시면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보면 뒤에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사회복지협의회도 배우게 될 건데 사회복지협의회도 법적 성격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은 여기 원칙처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그러나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하면서도 바로 재산 소유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뒤에서 떠올리라고 미리 선수학습을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7번에 합병이 있습니다. 합병.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설립이 됩니다. 허가로 설립이 되는데 만약에 2개 이상의 법인이 합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지니까 사회복지법인이 만들어지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당연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맡아서 하는데 문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맡아서 하는데 문제는 합병하는 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로 다른 시도에 두고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어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로 다른 시도에 뒀을 경우에 합병을 한다면 이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병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서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예보에 조문은 서지 않지만 사회복지사업법 그 유명한 33조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복지론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 민간연합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개인이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연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 규정, 바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정을 하는 것이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군구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 시도, 시군구에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면 그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중앙과 시도는 반드시 두어야 되는 필수기구지만은 시군구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 의무기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또 출제가 되는 것이 업무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주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연계 협력, 또 사각지대 발굴, 또 그러면 민간 사회복지 자원의 연계 협력, 또 그런 거면 사회복지 사업의 조성, 이런 등등을 주된 업무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적어놓은 겁니다. 거기 보시면 같이 묶었지만 잘랐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잘라본다면 및 그랬으니까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협력 조정, 소유계층 발굴, 사각지대면 소유계층 발굴, 또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 기타 사회복지 사업의 조성 등을 사회복지협의회의 주된 업무로 법률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민간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이면서 법정단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재산 소유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앞에서 선수학습했던 것을 법 규정으로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시행령까지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쭉 보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거기 1항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입니다.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제 이런 것이 사각지대죠. 그 사람 이름이 아니면 되는데, 그 시설의 이름이 아니면 되는데, 이렇게 한들 이걸 못 하겠습니까? 어쨌든 법률 규정을 얻습니다.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은 넘어야 됩니다. 또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둘 수가 없습니다. 있죠?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갈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있죠. 거기다가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줄 긋고 5년 원칙입니다.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적어주시고 플러스 갱신 가능,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해서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탁 밑에다가 5년 플러스 갱신 가능.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책임보험이나 거기 보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되는 사회복지시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관. 아까 사회복지관도 지역사회에 있는 종합사회복지시설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그리고 또 하나는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도 바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되는 책임공제나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만 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예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반드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들어야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을 나눠하죠. 사회복지관의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에서 봤죠.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바로 이 사회복지관의 역사적 기원은 우리가 인보관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인보관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있는데 사회복지관은 어디다 둬요? 지역사회에 갖추고 지역사회에 자원을 동원해도 지역사회에 둡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보나마나 지역 주민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복지관에서 넘치는 자원을 창고에 미어 터지게 쌓아놓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서비스도 우선 제공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또 직업이나 취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 보호나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기타, 주민, 이렇게 우리가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 사회복지관을 보시되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반드시 장을 두어야 하는데 문제는 장은 상근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도 보면은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다양히 외부 사업도 하고 외부 활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제재를 굳이 심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칙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의 결격구사에 해당하는 사람, 해임 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음에 요즘 팀장으로 보통 공무원 사이를 보면 팀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분야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6급 이상으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시설에서는 시설의 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용도를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그 운영위원회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시설에서 2팀, 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용자, 거주자의 두 팀. 거기 보면 시설의장, 시설 거주자 대표. 그다음에 거주자 보호자 대표. 그렇죠? 그리고 시설 종사자 대표. 그러면 시설 대표로 시설의장과 시설 종사자 대표. 거주자로서는 시설 거주자 대표와 시설 거주자 보호자 대표가 당연히 위원으로 포함이 되되 지역 주민 또는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등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제41조 수용시설 인원에 제한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300명을 초과할 수도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 7가지 중에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과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이 세 가지는 300명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자 들어가서 안 됩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 공동요양시설, 공동자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30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복지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재가복지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가복지가 쭉 나와 있는 재가복지의 3대 서비스라고 해서 기존에 기출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쓰고 있습니다. 법적 규정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재가복지 서비스로서는 가정봉사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주간 단기를 묶고 다니는 주간 단기보호 서비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출문제의 예로 보면 이걸 나눠가지고 3대 서비스에서 가정봉사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2항을 볼까요? 밑에서 넷째 줄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법,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은 보호 대상자별입니다. 보호 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우리가 사회보험 정책을 이렇게 볼 적에 아주 법률을 보셨지만 올 때는 노인 장기 요양 정책을 이렇게 보면 재가복지 우선 제공의 원칙, 재가복지 우선 제공. 왜냐하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급여로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이 기본 원칙에 들어있는 것처럼 바로 이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거에 있어서도 역시 시설 입소에 우선해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보칙에 쭉 있는데 보칙 거기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다 당연한 도덕적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시설 서비스의 최저 기준, 사회복지 시설 서비스의 최저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련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의 규정은 누가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것이 있지만 이용자의 인권, 그리고 환경, 운영, 안전관리,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과정, 기타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시설로서 서비스 최저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될 대상 시설은 사회복지 시설과 사회복지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시설평가가 있는데 시설평가는 우리가 학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평가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제정될 적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허가사항이었습니다. 이 허가사항이었던 것을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아까 볼 때 뭡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7년 개정사항입니다. 근데 바로 신고사항으로 바꾸면 안 되니까 경과 규정을 두어서 2년 후인 1999년에 제1차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은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허가라고 하는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행정 절차에서 단순 행정 절차인 신고제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통제, 감독의 범위가 확 줄었다는 것, 사각지대가 많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벌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였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설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가 바로 평가자가 되겠고 그 기간 간격은 적어도 3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거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양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복지증진,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물론 여러분 다 거의 회원으로 되어 있고 가입비 내고 계시지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권한의 유인과 유택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임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렇게 수직적으로 유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수직적 유임 절차 말고도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판서도 없이 그냥 빠른 속도로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별했는데 최소한 세 문제가 나오는 영역, 말할 때는 5문제까지 나오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